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속 여성 히로인들 시리즈. 가장 먼저 다룰 인물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내이자 백제의 시조 온조의 어머니인 소선호입니다. 소선호는 졸본 지역의 부족장 연타발의 딸이었습니다. 상고시대에는 부족명이 곧 지명과 거의 동일시대였기 때문에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이 부족장으로 있던 부족의 이름 졸본과 그 부족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명 졸본이 동일한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 삼성 중 하나인 랴오닝성 번시시의 환런이라는 곳으로 현재에는 만주족 자치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 고조선의 영토였던 곳으로 연타발의 부족 졸본은 고구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받은 예맥족의 부족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타발이 부족장으로 있던 졸본 지역에 선진국이었던 부여로부터 이주 세력이 찾아오니 바로 주몽이었죠. 절대 주몽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을 연합해서 데려온 것이며 주몽이 데려왔다던 오이, 마리, 협보, 그리고 모든 곡의 제사, 무골, 묵거 등은 저마다 각자의 부족을 데리고 있던 지도자급으로 주몽의 세력에 연합한 부족들이었던 거죠. 나름 무시 못할 부족 연합 규모도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이었던 부여로부터 온 주몽의 세력이었기에 졸본 지역의 부족장 연타발은 주몽의 세력과 연합하기로 합니다. 비록 주몽의 세력을 연합의 대표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절대 수직적으로 흡수된 게 아니었고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연타발의 졸본 부족이 주몽의 부족과 연합한 것이었죠. 이를 상징하고자 연타발은 자신의 딸과 주몽을 혼인시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두 집단의 연합이었고 일종의 정략결혼이었던 거죠. 그렇게 주몽이 데려온 부여 세력과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가 고구려가 아니죠. 그들이 연합해서 만든 건 게르부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 부족들이 이합집산을 하며 연합에 성공한 부족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부족들은 더 큰 부족연합에 흡수당하며 서서히 정치 공동체가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고구려라는 명칭은 현 중국의 랴오닝성 일대 일부를 가리키는 지명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초기 역사는 고구려에 존재하던 여러 부족들을 흡수 및 합쳐나가며 고구려라는 지역을 단 한 개의 부족연합으로 정리해가던 과정이었습니다. 고구려라는 국가의식과 민족 정체성이 생기는 건 나중 일이고 이전까지는 부족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훗날 고구려라는 국가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간 그 최초의 부족 연합은 게르부로부터 시작했고 이 게르부는 주몽과 소선호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죠. 다만 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할 당시 소선호는 과부인 상태였습니다. 소선호는 주몽과 결혼하기 전 우태라는 남성과 혼인을 한 상태였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우태는 후대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화와 전설로 덕지덕지 묻혀진 인물이라 우태 자체에 대해서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하기 전에 우태가 죽어 소선호는 과부였고 소선호는 우태의 아이가 이미 있는 채로 주몽과 결혼해 게르부를 조직했죠. 소선호의 아들이 비류와 온조죠. 둘 중 누가 우태와의 아이이고 또 누가 주몽 사이의 아이였을까요? 비류가 소선호와 우태 사이의 아이이고 온조는 소선호와 주몽 사이의 아이였다는 주장과 비류와 온조 둘 다 소선호와 우태 사이의 아들들이고 소선호와 주몽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전부 논거가 있기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일단은 아빠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엄마 쪽이 게르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졸본 부족장 출신이었기에 비류나 온조나 주몽의 뒤를 이을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주몽 제위 말기 부여에서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리가 게르부를 찾아옵니다. 설화에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찾아와 부러진 칼을 맞대며 감동적인 부자상복을 하는 극화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몽처럼 부여에서 밀려나온 유리의 부족이 게르부에 합류했다고 봐야 하겠죠. 유리의 2차 부여 유민 세력이 게르부에 합류하자 주몽은 같은 출신인 유리 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유리를 차기 후계로 삼습니다. 이는 같이 게르부를 조직한 졸본 출신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하고 주몽 자신의 출신인 부여 출신의 세력들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긴 만약 유리가 찾아오지 않았고 유리를 후계로 삼지 않았더라면 부여 출신이 아닌 졸본 출신의 비류나 온조가 차기 게르부의 부족장이 되었겠죠. 더군다나 온조의 경우 친부가 우태냐 주몽이냐 이견이 갈리지만 첫째, 비류의 경우에는 친부가 우태임이 확실시되고 있기에 유리가 없었더라면 첫째 양아들인 비류가 후계를 이었을 것이고 주몽 입장에선 친자식도 아닌 사람이 후계를 잇는 거니 탐탁치 않아 했을 겁니다. 신화에서는 주몽이 유리를 차기 후계로 임명하자 소선호가 주몽을 찾아와 자신이 여기 있으면 게르부에 혼란만 빚을 것이라며 두 아들 비류 온조를 데리고 고구려를 나가기로 하자 주몽이 미안해하면서 그냥 보내주죠. 그랬을까요? 정확한 사료가 전해지진 않지만 게르부를 함께 조직한 졸본 출신의 소선호가 평화롭게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게르부를 떠나준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분명 주몽 유리의 부여 세력들과
소선호 계열의 졸본 출신 세력들이 경쟁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무력 다툼이 있었는지 단순히 정치 싸움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력 경쟁에서 패배한 소선호 필두의 졸본 출신들은 더 이상 계류부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고, 소선호는 두 아들 비류와 온조 그리고 졸본 출신의 세력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날씨가 더 온화한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하죠. 소선호는 두 아들 비류 온조와 더불어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계속 남하하고는 오늘날의 서울, 즉 한강까지 내려옵니다. 그들은 한강을 굽어 내려볼 수 있는 산에 올라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보고 나라를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죠. 백제의 첫 건국 지점이 지금의 서울 잠실 일대였기에 소선호의 세력이 한강을 굽어 내려봤다던 산은 아차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류만큼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싶지가 않다며 일부 세력만 데리고 이탈해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소선호는 둘째 아들 온조와 함께 한강 유역의 토착 부족들과 함께 백제를 건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강 유역의 토착 부족들이란 훗날 한성시기 백제의 대표적인 두 귀족 집단을 이루는 진시, 해시 집단의 조상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유역 일대에 있던 토착 부족들은 왜 외지 세력과 싸우지 않고 소선호의 세력과 군말 없이 연합을 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는 여러 부족들이 이합 집산을 반복하여 연합에 성공한 부족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부족들은 더 큰 부족 연합에 흡수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힘에 의해 수직적으로 병합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차라리 본인들이 선진화된 집단과 연합해 부족 연합의 주요 세력이 되는 편이 더 낫겠죠. 아무리 소선호의 세력이 외지 세력이라 한들 이들은 이미 한번 게르부라는 거대한 부족 연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때 게르부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족들까지 흡수 통합시키며 거대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본 경험과 역량이 있던 세력이었기에 오히려 한강 유역의 토착 부족들은 더 환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당시 한반도 중북부, 오늘날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는 중국의 행정구역 낙랑군과 대방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상고시대 한반도의 낙랑군과 대방군은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유입해오는 창구이기도 했는데, 게르부에서 나와 한강에 내려오기까지 소선호 세력은 분명히 낙랑군과 대방군을 지나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전설과 신화조차 남아있지 않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로상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소선호 세력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지나치며 선진문물을 흡수해 더 세력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죠.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게, 소선호가 온조를 왕으로 추대하며 백제를 건국했는데 실은 온조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비류가 인천으로 가겠다고 이탈하지만 않았어도 백제의 초대왕은 온조가 아니라 비류였을 겁니다. 비류가 인천으로 간 덕분에 온조라도 왕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즉 온조는 이미 게르부에 있던 시절부터 왕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고, 사실상 소선호가 옹립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백제 건국은 소선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온조왕 재위 초기에는 온조왕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소선호가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옛 게르부를 조직해서 주변 고구려의 다른 부족들을 흡수 합병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온조가 아니라 소선호였잖아요. 다만 소선호의 최후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소선호가 처음 잠실의 때를 굽어보고 온조를 내세우며 백제를 건국할 때 도성은 하북 위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왕 13년인 기원전 6년 소선호가 6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로 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소선호가 죽었다는 기사 바로 직전의 기사 두 문장이 서울에서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 그리고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입니다. 삼국사기는 각종 미신과 전설을 절대 수록하지 않기에 이런 기사들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은유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로 고대사에서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성 내부에서 변고나 정변이 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워낙 한국이 옛날에도 호랑이들이 많았으니 진짜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는 기사는 권력이 늙은 소선호에게서 온조로 넘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건 소선호가 죽자마자 온조는 수도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 바로 다음 해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모르긴 몰라도 소선호와 온조왕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소선호는 베일에 감추어진 여성이지만 한 여인이 나라를 2개나 건국했다는 사례는 동서고금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사의 여성인물이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